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새벽 가장 뜨거운 기사들만 쏙쏙 뽑아 하루의 인사이트를 배달해드리는 BT의 5분 세상 읽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에서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상식들이 현실의 장벽 앞에서 어떻게 산산조각 나고 있는지 파헤쳐 볼 텐데요.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늘 다룰 이슈들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곧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전쟁, 세금, 그리고 기가 막힌 일탈들까지 방대한 자료들 속에서 가장 예리한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오늘의 분석,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청취자님, 안전벨트 꽉 매시죠? 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들은 막 산산조각난 거울 같거든요. 표편 하나하나만 보면 그냥 혼란스럽기만 한데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 표편들을 제대로 된 각도로 모아서 비춰보면 아주 뚜렷한 그림이 하나 나타납니다. 오, 어떤 그림인가요? 오늘 살펴볼 이슈들이 겉보기엔 지정학적 위기, 부동산, 게임, 심지어 호텔 난동까지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결국 기존 시스템의 붕괴와 새로운 잣대의 충돌이라는 명확한 맥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파편들에 하나씩 맞춰보죠. 먼저 글로벌 시장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지금 중동 정세가 이란과의 긴장으로 거의 일촉즉발이잖아요. 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요르단에 무려 2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조 원어치의 무기를 팔기로 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근데 제가 기사를 보면서 가장 의아했던 게 이 엄청난 무기 판매를 의회 검토 절차도 없이 그냥 프리패스로 넘겼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가능한 일인가요? 원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무기수출 통제법에 따르면 이런 대규모 군사장비 판매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엄청 깜깜하게 보잖아요. 맞아요. 인권 문제나 지역 내 힘의 균형 같은 외교적 변수가 너무 많아서 통상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와, 몇 년이요? 근데 이번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된 거죠? 미 행정부가 이번에 국가안보상 긴급조항을 전격적으로 발동했습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중동의 평화 유지와 동맹국 방어인데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면이요. 뭔가 다른 속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거대 군산복합체의 아주 냉혹한 비즈니스 타이밍인 거죠. 의회의 깐깐한 검증을 거치다 보면 무기 인도 시점이 늦춰지잖아요. 네네. 그 사이 중동 긴장이 완화되면 거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방산업계 입장에서는 지금 극도로 고조된 위기감이 곧 유례없는 호황을 뜻하거든요. 물 들어올 때 노자오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드나 패트리엇, 드론 방어 시스템 같은 고가의 첨단 무기들을 마치 로켓 배송하듯 신속하게 팔아치울 명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명분이 바로 긴급 조항이라는 우회로였네요. 와, 평화를 수호한다는 거창한 명분 아래서 실제로는 34조 원짜리 영시증이 초고속으로 결제되고 있었던 거군요. 자본의 논리 앞에서는 절차도 뛰어넘는 법이죠. 참 씁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어리에 쥐가 나는 첫 번째 모순이 발생해요. 전문가님, 이렇게 전쟁 먹구름이 짙게 깔려서 무기 장사가 호황이면 당연히 최고 안전자산인 금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야 맞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아는 경제상식으로는 그게 맞죠. 위기에는 금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뉴욕 상품 거래소 금 선물 가격이 트로이 온스당 4,000달러 선으로 뚝 떨어졌어요. 한 달 만에 최저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국내 금 ETF도 일주일 새 5% 넘게 빠졌습니다. 아니, 전쟁이 나려는데 다들 왜 금을 내다 파는 거죠? 청취자님들도 아마 지금 헷갈리실 텐데요. 거기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상식의 함정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위기 이퀄 금이라는 공식을 기계적으로 외우고 있지만 거대 자본은 철저하게 기회비용이라는 계산기만 두드리거든요. 기회비용이요? 금값이 떨어지는 건 금이라는 자산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돼서가 아닙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 실물 자산이지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죠. 뭔지 알 것 같아요. 이자가 안 붙잖아요. 빙고, 바로 그겁니다. 이자를 낮지 않는다는 점이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안정이 확인될 때까지 금리 인하를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거랑 연결이 되네요.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고금리 상태가 길어질 게 확실시되니까 시장의 거대 자금은 이자를 넉넉히 주는 채권이나 다른 수익성 자산으로 쫙 이동하는 겁니다. 아하. 청취자님이 수백억 원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이라는 불확실한 공포에 기대서 이자 한 푼 안 나오는 금덩어리를 창고에 그냥 쌓아두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당장 매일 꼬박꼬박 높은 이자가 꽂히는 안전한 미국채를 살 것 같네요. 그렇죠. 결국 자본시장에서는
막연한 공포보다 기회비용이라는 숫자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한 겁니다. 와,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랑 기관의 움직임이 완전히 정반대였던 거군요. 지금 개미 투자자들은 전쟁 나는데 금값이 왜 떨어지지? 이거 끝물인가 봐 하면서 공포에 질려 던지고 있잖아요. 네. 반면에 기관들은 무려 11거래일 연속으로 현물 ETF를 860억 원 넘게 쓸어 담았습니다. 이거 완전 백화점에 화재 경보기가 울리니까 일반 손님들은 불이야하고 산 물건까지 다 던지고 도망가는데 네네. 백화점 관계자들은 그 혼란 속에서 유유히 쇼핑카트 끌고 다니면서 떨이로 나온 명품들을 줍줍하고 있는 꼴 아닌가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기관들은 당장의 고금리 충격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오히려 바겐세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소름 돋네요.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전쟁이 길어지거나 향후 금리가 인하될 때 금의 가치는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걸 기관들은 명확히 아니까요. 자본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수익의 냄새만 쫓는다. 이 말이 딱 맞네요. 네, 이 자본의 비정함이 만들어낸 또 다른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 상장한 한 AI 기업의 폭등 사태인데요. 아, 저 이거 뉴스 보다가 진짜 제 눈을 의심했어요. 미국 텍사스에 있는 스와머라는 드론 소프트웨어 기업 얘기 맞죠? 네, 맞습니다. 상장 이틀 만에 주가가 5달러에서 55달러로 1000%나 폭등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백 대의 드론을 한 번에 제어하는 기술로 실전을 거쳤다고는 하는데 네, 시장에 관심이 엄청났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세상에 이 회사 작년 매출이 고작 4억 원이에요. 매출 4억짜리 회사가 시가총액 1조 원이 된 겁니다. 전문가님, 이게 말이 되는 수치입니까? 주가 매출 비율, 즉 PSR이 무려 2,000배를 넘어섰으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쉽게 와닿게 일상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네, 궁금합니다. 청취자님 집 근처에 1년 내내 커피를 팔아서 딱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작은 동네 카페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겉보기엔 완벽한 거품이죠. 아니, 찐 안전자산인 금은 이자가 안 나온다면서 그렇게 매정하게 내다파는 시장이 네네. 매출 4억짜리 방산 AI 기업에는 시총 1조 원이라는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한다. 시장이 대체 무슨 잣대로 움직이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베팅한 것은 현재의 초라한 실적이 아니라 전쟁의 미래 패러다임 그 자체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요? 네, 현대전이 과거처럼 값비싼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주고받는 화력전에서 수천 대의 저렴한 자폭 드론을 AI가 벌떼처럼 조종해서 초토화하는 비대칭 소모전으로 진화했거든요. 아, 영화에서나 보던 군집 드론 공격이 현실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수어머는 바로 그 드론 군집 제어의 뇌에 해당하는 기술을 가진 거죠. 시장은 당장의 4억 원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미래 글로벌 국방 예산의 거대한 졸기가 그 기술로 다 빨려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본 거네요. 네, 그 엄청난 기대감에 1조 원이라는 가치를 그냥 선집을 해버린 겁니다. 자본주의, 참 무섭도록 기민하네요. 철저하게 미래 가치와 수익만 쫓아가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이 거시적인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당장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국내로 한번 훅 돌려보겠습니다. 좋은 포인트입니다. 자본이 이렇게 만력하게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동안 우리를 지켜줘야 할 국가의 시스템은 과연 어떻게 굴러가고 있었을까요? 제가 어제 기사 보면서 진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났습니다. 어떤 기사였죠? 청취자님, 혹시 비상시를 대비해서 집에 소화기 비치해 두셨죠? 당연히 두셨을 텐데 진짜 불이 나서 소화기 핀을 탁 치고 딱 뽑았는데 네. 아니 텅 비어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원유 비축기지에서 딱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터졌습니다. 국내 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국제 공동비축 원유 90만 배럴이 해외 기업한테 홀라당 팔려나간 겁니다. 네, 단순히 양이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이 정말 최악이었죠. 맞아요. 중동 위기가 극도로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전 세계 에너지를 뒤흔드는 바로 이 시점에 벌어진 일이니까요. 제 말이 그겁니다. 아니, 애초에 우리나라 석유공사가 해외 기업한테 저장시설을 빌려주는 대신에 비상 상황 터지면 우리가 그 원유를 먼저 살 수 있는 우선 구매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었잖아요. 네, 명확히 계약되어 있는 권리였죠. 그런데 정작 산업부가 중동 위험하니까 우리가 살게 하고 권리를 딱 행사하려고 보니까 이미 해외 기업 A사가 90만 배럴을 싹 다 빼서 다른 데 팔아치운 뒤였습니다. 90만 배럴이면 우리나라 전체가 하루 8시간에서 9시간을 펑펑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인데 전문가님, 이걸 눈 뜨고 코 베인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정부는 왜 제때 안 산 거예요? 까먹은 겁니까?
까먹었다기보다는 거대한 관료조의 시스템 특유의 안일함과 책임 회피가 빚어낸 참사라고 봐야 합니다. 책임의 피요? 우선구매권이라는 건 일종의 콜옵션이거든요. 적절한 타이밍에 시장 상황을 능정하게 판단해서 결단력 있게 버튼을 눌러야 하죠. 그렇죠. 타이밍이 생명이죠. 그런데 정부 부처 내에서는 설마 당장 중동에서 원유 수급이 꽉 막히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에 더해서 네. 지금 당장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저 원유를 비싸게 샀다가 나중에 유가가 뚝 떨어지면 국정감사에서 대체 누가 책임질 건데 이런 복잡하고 보수적인 셈법이 작동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이 총대 매기 싫어서 망설이다가 국가 안보의 핵심 인프라를 통째로 날려먹은 거군요. 비상 상황을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방아쇠를 당길 매뉴얼 자체가 시스템 내에 완전히 부재했던 겁니다. 참, 이런 텅 빈 소화기 같은 뻥 뚫린 행정 공백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그 무너진 시스템의 하중이 결국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에서 터져버린 가슴 아픈 사건이 떠오릅니다. 부천의 유치원 교사 사망 사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까웠어요. 1월 말에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고도 사흘이나 무리하게 출근해서 수업을 강행하다가 그리고 폐렴과 폐혈증 같은 합병증이 겹쳐서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두신 사건이죠. 제가 이 기사 보면서 가장 울컥했던 지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20대 선생님이 책임감이 없거나 요령을 피우려다 병원에 안 간 게 아니에요. 독감 걸려서 고열이 펄펄 끓는데 대체 인력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답니다. 사립 유치원의 열악한 구조적 문제였죠. 맞아요. 본인이 빠지면 그 수많은 아이들과 수업을 남은 동료 교사들이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하는 독박 수업 구조였기 때문에 차마 미안해서 병가를 낼 엄두조차 내지 못한 겁니다.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문가님, 이건 화재 경보기가 미친 듯이 시끄럽게 울리고 있는데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쓰러질 때까지 아무도 그 경보기를 꺼주지 않고 방치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진행자님의 화재 경보기 비유가 이번에도 상황의 본질을 아주 정확히 찔렀습니다. 교환단체들이 구조적 타살이라고 분노하는 게 뼈저리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원유 우선구매권 증발 사건과 이 유치원 교사의 비극, 두 이슈가 전혀 다른 분야의 이야기 같지만 완벽하게 동일한 메커니즘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똑같은 거죠? 바로 시스템의 백업 인프라 붕괴입니다. 에너지가 끊길 위기에서 작동해야 할 행정적 백업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네네.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가 쓰러졌을 때 즉각 투입될 수 있는 보결 전담 교사 같은 인적 백업 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아, 백업의 부재. 우리 사회는 그동안 교사나 노동자의 쉴 권리를 그저 개인의 복지나 혜택 정도로만 가볍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생명을 지탱하는 가장 필수적인 사회적 인프라라는 합의가 부재했기 때문에 결국 힘없는 개인이 모든 무게를 짊어지다가 부러져 버린 겁니다. 참으로 씁쓸한 현실입니다. 국가가 거시적인 안보도 못 지켜주고 직장이 미시적인 생존권도 지켜주지 못한다면 청취자님, 과연 평범한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겠죠. 맞습니다. 불안에 떨면서 결국 믿을 건 나 자신밖에 없다. 이런 각자 도생의 길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는 필연적으로 자신이 가진 자산과 가치에 대해 엄청나게 민감하고 강박적인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주제, 바로 가치 평가를 둘러싼 극명하게 엇갈린 시선들이 등장합니다. 청취자님, 최근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 이야기 진짜 많이 들으시죠? 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 비율이 기존 2.04%에서 3.07%로 1%포인트 이상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 파장이 아주 큽니다. 보통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하면 다 같이 화를 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조세 저항이 일어나야 하는데. 근데 이 종부세만큼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기묘하게 엇갈립니다. 드라마 더글로리에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재산세 내는 세상과 종부세 내는 세상은 다르다. 아주 유명한 대사죠. 누군가에겐 이 종부세 고지서는 상위 3% 안에 들었다는 걸 국가가 공인해주는 눈부신 자산 훈장이자 계급장인 셈입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죠? 은퇴해서 고정적인 현금 수입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요. 십수년 전부터 살고 있던 집 한 채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세금을 매년 현금으로 내야 하는 고령층이나 실소유자들에게 이것은 훈장이 아닙니다. 아, 그분들에겐 목을 조르는 세금 폭탄이겠네요. 맞습니다. 현금 흐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탄이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졌더라고요. 공시 가격이 올라서 집값이 올랐다고 좋아해야 할 판인데 오히려 이 발표 직후에 세금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집을 막 내놓으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약 2%나 급증했습니다. 국가가 장부상에 내긴 숫자, 즉 공시 가격이 거주자들의 실제 삶의 질이나 현금 흐름이라는 생생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면서 시장이 발작을 일으킨 겁니다. 숫자가 현실을 못 담아낸 거군요. 그런데 전문가님, 이렇게 누군가 매긴 평가 점수와 실제 현실이 정면으로 꽝 충돌하는 현상이 꼭 부동산 시장에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게임 업계에서도 아주 흥미롭고 극단적인 사례가 하나 터졌죠. 팀 메타크리틱에서 평론가들한테 78점을 받았어요. 물론 78점이 완전 낙제점은 아닌데 기대치가 워낙 높았던 터라 시장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평론가들의 평가를 보면 자체 개발한 블랙스페이스 엔진의 압도적 그래픽과 전투 액션은 훌륭하다. 그런데 조작감이 너무 불편하고 자잘한 버그가 많다며 점수를 확 깎아내렸죠. 문제는 이 78점이라는 숫자가 딱 찍히자마자 펄어비스 주가가 하루 만에 거의 30% 가까이 폭락해버렸다는 거예요. 6만 5천 원 선이던 주가가 4만 6천 원대로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니 평론가 몇 명의 평가 때문에 기업 시총의 3분의 1이 허공으로 증발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시장인가요? 주식시장은 원래 불확실성을 극도로 혐오하거든요. 네. 그리고 권위 있는 지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타크리틱 점수는 게임 업계에서 일종의 공식 가격처럼 작용하니까요. 아, 게임계 종부세 기준 같은 거네요. 그렇죠. 투자자들은 그 게임을 직접 해보지도 않은 채 그냥 그 78점이라는 숫자만 보고 실망 매물을 패닉셀링으로 쏟아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대반전이 등장합니다. 평론가들은 조작감 나쁘다고 혹평을 하고 주주들은 주식을 집어던지면서 패닉에 빠졌는데 정작 그 게임을 제 돈 주고 직접 플레이할 진짜 유저들은 스팀 전 세계 매출 1위로 붉은 사막을 올려놓았어요. 네, 북미나 유럽의 예약 판매 순위에서도 끝없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펄어비스 측에서는 버그나 조작감 문제는 발매 첫날 배포하는 데이원 패치로 싹 다 수정해서 나갈 거다 이렇게 선언했고요. 상황이 이쯤 되니까 저도 정말 헷갈립니다. 78점을 준 전문가의 잣대와 지갑을 열어서 매출 1위를 만들어준 대중의 선택. 도대체 누구의 평가가 진짜 가치인 겁니까? 이 현상이 주는 통찰은 아주 명확합니다. 평론가들은 게임의 현재 완성도라는 아주 물리적이고 고정된 잣대만으로 평가했습니다. 지금 당장의 상태만 본 거군요. 네, 소프트웨어가 출시 후에 지속적인 데이원 패치나 업데이트를 통해 진화한다는 현대 게임 산업의 유기적인 속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죠. 반면에 유저들은요? 유저들은 압도적인 그래픽과 전투라는 대체 불가능한 본질적 재미에 기꺼이 돈을 지불한 겁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이 우리 삶의 고단함을 다 설명하지 못하듯이 권위 있는 평론가들의 점수 역시 대중이 체감하는 생생한 가치를 완벽히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와, 이렇게 거시적인 경제 시스템도 삐걱거리고 우리가 맹신하던 권위 있는 평가 기준들도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청취자님, 위에서부터 시스템의 나사가 이렇게 하나둘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인 평범한 개인들의 일상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매우 안타까운 일탈들이 발생하죠. 네, 타인에 대한 배려나 최소한의 도덕적 선마저 너무나 쉽게 무너뜨리는 기이한 일탈 행위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다음 사건들은 제가 뉴스 읽다가 정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 개인들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이기적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들이죠. 서울 구로구청에서 일하던 공무원 A씨 이야기입니다. 구청 내부 조직도에서 같은 여성 동료 B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빼냈어요. 그러고는 딥페이크, 즉 AI 합성 기술을 써서 자신과 B씨가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연인 모습으로 사진을 감쪽까지 조작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범죄죠. 게다가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자극적인 문구까지 떡하니 넣어서 유포했습니다. 적발된 이후에 가해자가 내놓은 해명이 뭔지 아십니까? 뻔뻔하게 그지없었죠. 평소 연예인 사진 합성하는 게 취미였을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게 해명이랍니다.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가해자의 뻔뻔함도 분노할 일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 심각하게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공권력, 즉 법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경찰 반응 말씀이시죠? 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저도 보고 어이가 없었는데요. 합성된 이미지의 노출 수위가 낮고 직접적인 성적 묘사가 없다는 거였죠. 정확합니다.
아니 전문가님 지금 법적 잣대가 무슨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첨단 AI 기술을 악용해서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철저하게 난도질해 놨는데 노출 수위 타령이라뇨? 법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명예훼손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하다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가해자가 약 한 달 만에 버젓이 복직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군의 주민센터에서 멀쩡히 민원인들 상대하면서 근무하고 있대요.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리는데 말이죠. 정말 기형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일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14일 저녁 서울 시내의 한 호텔 라운지 CCTV 영상 이야기인데요. 네, 이것도 참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호텔 측이 투숙객들의 편의를 위해 라운지 냉장고에 무료 생수와 캔음료를 비치해 두었는데요. 보통 VIP 라운지 가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남성이 미리 준비한 대형 쇼핑백을 꺼내더니 그 냉장고 안에 있던 음료를 통째로 쓸어 담아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와, 싹쓸이를 한 거네요. 호텔 측이 이것은 선의를 악용한 명백한 절도 행위라며 오죽하면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한쪽은 노출 수위가 낮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낡은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동료의 인격을 살해하고도 당당하게 월급을 받고요. 다른 한쪽은 무료 제공이라는 서비스의 맹점을 파고들어서 자기 쇼핑백을 배 터지게 채웠습니다. 전문가님, 사람들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AI 시대로 날아가고 있는데 시민의식은 왜 이렇게 밑바닥으로 퇴보하는 겁니까?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나 치명적인 트리클다운 현상입니다. 트리클 다운이요? 낙수 효과 같은 건가요? 네, 부정적인 낙수 효과죠. 앞서 우리가 살펴본 거시적인 문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국가가 원유 비축 같은 생존 시스템을 방치하고 부동산 세금 정책은 널뛰기를 하고 기관 투자자들만 이익을 독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다들 자기 입속만 챙기는 느낌이죠. 거대 시스템이 나를 지켜주지 않고 불공정하게 돌아간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된다는 왜곡된 보상 심리를 갖게 됩니다. 아, 착하게 살면 나만 손해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미시적인 일상에서 타인을 향한 배려나 에티켓, 즉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의 무형자산을 스스럼 없이 훼손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대판 공유지의 비극인 셈이죠. 와, 거시적인 시스템의 붕괴가 결국 동료의 얼굴을 딥페이크로 합성하고 호텔의 생수를 훔쳐가는 얄팍한 개인의 비극으로까지 고스란히 이어지는 거니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나는 이 방대인 퍼즐 조각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엮어볼 시간입니다. 네, 정리를 해보죠. 중동에서 34조 원의 무기가 의회 패스까지 받으며 오가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거대 자본은 이자 없는 금 대신 장래가 촉망되는 AI 드론 기술에 1조 원의 뭉칫돈을 던졌습니다. 그 기민한 셈법이 오가는 사이 우리의 생존을 책임져야 할 90만 배럴의 원유 비축 기지는 관료주의의 안일함 속에 텅 비어 있었고요. 일선 유치원 교사는 아플 때 쉴 수 있는 기초적인 인프라마저 없어서 스스로 쓰러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뻥 뚫린 시스템의 공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가치 평가에 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종부세라는 국가의 공시가격은 현실의 체감 가치를 담지 못해 시장의 발작을 불렀고요. 메타크리틱 78점이라는 평론가의 엄격한 잣대는 붉은 사막에 열광하는 전 세계 유저들의 스팀 1위라는 거대한 수요 앞에서 무의미해졌습니다. 낡은 법의 잣대와 무너진 에티켓 사이에서 벌어진 공무원의 딥페이크 사태와 라운지 쇼핑백 싹쓸이는 결국 시스템이 현실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추악한 이기심에 잠식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이야기들은 단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거의 낡은 상식과 제도가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해주지 못하는 거대한 전환기에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철저한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긴 탐구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개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금을 던질 때 기관은 조용히 860억 원어치를 쓸어담아 부를 축적했습니다. 평론가들이 혹평하며 주가를 끌어내린 게임을 정작 찐 유저들은 기꺼이 돈을 지불하며 1위로 인정해 주었죠. 남들이 정해놓은 권위 있는 숫자와
기존의 고루한 가이드라인이 이토록 무력하게 빗나가고 무너지는 지금 이 혼돈의 시대에 네. 당신의 소중한 일상과 자산을 지켜내기 위해 당신은 과연 누구의 평가표를 믿고 어떤 잣대를 쥐시겠습니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부디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파헤친 이 이야기들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당신만의 단단한 가치 기준을 세우는데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현명한 판단하시길 응원합니다. 네, 오늘 BT가 준비한 깊은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새벽에도 세상의 이면을 꿰뚫는 가장 예리하고 흥미로운 시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